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신동준 상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컴의 시대라는 주제로 2023년 개인 고객을 위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3년의 투자 환경도 여전히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성장은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요.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이 긴축을 멈추고 싶어하는 중앙은행들을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지난 10년처럼 강한 추세가 형성되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이 넓은 박스권 안에서 이 횡보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 차익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금융 환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올해도 당연히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KB금융그룹은 올해 2023년의 핵심 전략으로 인컴 투자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컴은 월급과 같이 고정된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처럼 자본 차익의 추구가 쉽지 않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월급처럼 따박따박 안정적인 소득이 혹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을 중심으로 한 인컴 투자 전략이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장기 수익 창출의 기회도 놓치면 안 되겠죠. 전 세계 경기 사이클은 하반기에는 침체에 빠지면서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경기의 한두 분기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요. 올해 2분기를 전후로 해서 빠르면 1분기 후반,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이 성장하는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또 두 번째로 제시해드릴 위성 전략입니다. 핵심 전략으로는 인컴 투자, 위성 전략으로는 성장하는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자. 이 두 가지의 결론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그 변화된 금융 환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합니다. 경기는 둔화되고요. 물가는 안정되지만 높은 이 1970년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현재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블록화와 공급망 차질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블록화와 공급망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노동력이 이탈하면서 일손이 좀 모자라고 또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국들이 이제 복지가 대폭 확대된 것도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사람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이 전쟁과 맞물려서 이 에너지 전환, 탈탄소 정책 이런 부분들도 원자재 가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더라도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제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이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꽤 오랫동안 과거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들면서 중앙은행들이 쉽게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혹은 인하로 전환하는 데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인컴 투자 혹은 인컴 전략을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을 올리니까요. 기업이익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이익이 쉽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높은 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밸류에이션 혹은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 혹은 PE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PER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가 보통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PER이 상승해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PER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주가는 이 넓은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 10년처럼 팬데믹이 터진 직후까지 한 지난 10년처럼 강한 추세가 형성되면서 우상향하기보다는 이 넓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라면 주식을 내가 좋은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할 경우에 이 자본 차익이 결국 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총 수익을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본 차익이고요.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죠. 이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때는 압도적으로 자본 차익이 발생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종종 무시되기도 하는데요. 이 박스권에서의 횡보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자본 차익이 제로의 명에 가까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과거 30년 동안 미국의 S&P 500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전체 총 수익에서 이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물가와 이 금리 수준 자체가 많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이 배당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B가 인컴을 핵심 전략으로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인컴 전략의 장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이 마음의 심리적으로 이 재무적인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현금이 따박따박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위험을 이제 분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인컴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주, 리츠나 인프라 등인데요. 이러한 자산들은 대부분 이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러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 하방에 대한 그 방어력은 높고요. 상대적으로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회복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인컴 자산을 좀 가지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장점 세 번째는 인컴 투자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량한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꾸준하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혹은 배당률을 증가시키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나 자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컴 투자와 병행할 수 있는 우리가 위성 전략, 즉 2분기를 전후로 해서 아까 성장하는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넓은 박스권이지만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릴지 멈출지 내릴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물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지표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2년의 경우에는 경제가 나빠지는데 후행적인 물가를 보고 공격적으로 긴축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더 나빠졌고요. 아마 올해는 하반기가 되면서 경제는 바닥을 찍고 사이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통화정책은 거꾸로 더 완화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혹은 인하를 기대할 만큼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노벨상을 받으신 이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께서 과거에 이를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냉수와 온수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이 뜨거운 물을 확 틀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갑자기 찬물로 확 틀었다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을 비유한 이 냉탕 온탕 정책을 펼치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물가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넓은 박스권 내에서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진폭 때문에 이 경기 사이클의 진폭도 클 것이고 주가나 이런 진폭들도 클 것이라서 이 물가보다는 오히려 경기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올해도 저가에 좋은 기업들을 살 기회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넓은 횡보장, 박스권장에서는 성장하는 기업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물가가 지금처럼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성장주, 즉 지금은 적자인데 미래에는 많이 성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 말고요.
이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가 좀 작으면서도 단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는 능력을 가진 이런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가치 투자에 가까운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중소형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으면서도 이 현재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양호한 기업들, 비용이 비싸니까요. 이 운전 자본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돈을 꾸준하게 벌어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에서 전통적인 비즈니스도 괜찮습니다. 이 특정한 비즈니스에서 확고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장기 테마로 조금 더 추려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과학기술 테마입니다. 패키징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그리고 우주와 사이버 보안, AI, 5G 같은 과학기술 테마가 있고요. 두 번째 테마는 에너지 기술 테마입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수소, 원전 같은 것들이죠. 이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재가 여기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 의미가 있어 보이는 전략들 중에서 가치주라든가 중소형주, 그다음에 산업재, 그리고 신흥시장의 자원국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꽤 의미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들은 이런 테마나 시장을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을 기회가 포착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이 지금처럼 높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 높은 이자를 혹은 배당 수익률을 가져가는 인컴 투자가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 핵심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바닥권에 왔을 때 핵심 전략 우리가 인컴 전략을 가져가지만 합리적 가격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던 전통적인 성장주보다는 이 재무적으로도 튼튼한 이 가치주에 가까운 성장주들, 비즈니스에서 확고한 지도력을 갖고 있거나 현금 창출을 해나가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 이 기업들을 저가에 합리적으로 담아서 가져가신다면 인컴 투자를 한 축으로 한 투자와 함께 이 전체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